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싫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삼성전자와 카카오 같은 기업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이냐라고 한다면요, 그때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타이밍이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네네. 삼성전자, 카카오. 네. 사실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게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혹시 이 종목들에 네. 대한 솔직한 견해, 그렇다고 해서 뭐 내기의 캔디라고 해서 좋은 말만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딱 최코치님 보시기에는 네네. 이 두 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는 작년부터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카카오는 사실 좋지 않다라고 이미 보고 있었어요. 네. 작년부터. 그리고 삼성전자는 저도 잠시간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한데요.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말리고 싶어요. 네. 물론 삼성전자, 카카오 기업이 너무 좋고요. 삼성전자가 최근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런 기업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싫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제로섬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하는 분도 많거든요. 삼성전자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계속 우상향을 그렸는데 이게 어떻게 제로섬이냐라고 하는데 그건 멀리서 길게 봤을 때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가까이 보면은 그 그래프의 어마어마한 등락폭 사이에서 분명히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은 무조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정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 물건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주식이라는 물건은. 네. 근데 얘가 사라지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서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둘 모두가 어떻게 이익이 계속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주식에서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샀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비싸게 사서 손해를 보고 싸게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시장은 제로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높은 대형주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주체가 있잖아요. 외국인, 기관, 개인. 그러면 이 세 가지 포지션 중에서요, 개인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들이 기관과 외국인을 다 이길 수는 없거든요. 정보력이든 재력이든 뭘로 보든 간에. 그러면 항상 대형주들은요, 손해를 보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다 개인이에요.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대한민국 대형주에서 손해를 본 적이 있냐라고 본다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돌려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삼성전자와 카카오에는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개인의 투자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개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이 그래프가 내려오는 시점이 이 기업들이 투자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로 본다면. 네네. 조금 기술적인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요. 특히나 대한민국의 기술주 같은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국채금리에 많은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물론 이제 미국 국채금리하고 한국 국채금리하고 반드시 똑같이 가진 않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비슷하거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이 한국에서 나는 걸로만 결정 지어지냐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네, 무조건 해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국채금리가 미국의 경기를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에 연동되는 게 성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의 삼성전자 그래프를 보면요, 정확히 역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려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로 기업의 부채 부담률이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매출을 아무리 많이 올려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 지출이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채금리가 현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다는 건 경기가 굉장히 위축이 되려고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과거 그래프도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삼성전자가 올랐던 게 어디냐라고 물으면 2020년 초부터 2021년 1월이거든요. 근데 이때 국채금리를 보면요, 정확하게 일치해서 움직입니다. 이때가 국채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올 시점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1% 미만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까지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게 국채금리가 다시 가파르게 오르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2021년 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려 최근에 3% 가까이 찍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주가가 오를 수가 없고요. 개인들 투자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에서 얘를 지금 희망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전 너무 행복회로만 돌리는 게 아닌가.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와 카카오 같은 기업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이냐라고 한다면요. 본질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졌을 때, 그리고 좀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왔을 때, 이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내려오면 무조건 삼성전자를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미국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내려오려고 하면 경제 위기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안전한 미국의 채권을 살려는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대형주고 소형주고 다 안 좋습니다. 대신에 어느 정도 이제 국채금리에 그런 수요가 있어서 국채금리가 쭉 내려오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려는 타이밍, 그러니까 살아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형주라는 거는 안전성이 높은 투자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요,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려고 할 때 유일하게 올랐던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결국은 어디로 갈지를 찾습니다. 시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안 좋은데, 야, 그래도 이 시장에서 버티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어디야? 라고 찾아본다면 그게 대형주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때 수요가 많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채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에 있을 때는 투자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어느 정도 내려와서 좀 최소한 가이드를 잡아달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2%대까지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2%에서 1%대 수준까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즉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은 사야 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카카오 네. 특히나 이제 대표되는 대형주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냥 실적이라든지 펀드멘탈 네. 그런 것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매크로 상황에 의해서 네. 그래야지 또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또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사실 따지자면 너무 많아요. 환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가장 비쌀 때, 그리고 한국의 원화 가치가 가장 쌀 때 들어오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달러가 가장 비쌀 때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심지어 한국은 원화를 그래도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원화 가치가 훅 떨어지는 타이밍이 온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너무 베스트한 거죠. 왜냐하면 국채금리도 그때는 내려와 있을 테고, 네. 거기에 미국의 달러 가치도 높을 테니까 우리나라의 돈을 환전해서 투자할 때 가장 큰 이득이 생기기도 할 테고, 또 그때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도 손해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 이제 나가 떨어질 타이밍이니까 그때가 외국인들이 들어오기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죠. 그래서 저는 대형주들은 시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그 많은 리포트들, 그 유명한 증권사들,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서 JP모건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하락할 것이다, 혹은 하향 조정하겠다, 이런 걸 해서 그 주가가 100% 맞았던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오히려 반대로 갔던 적이 더 많아요. 네. 왜냐? 그런 식으로 떠들어야 자기들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지금 영업이익이 좋고 실적이 잘 나왔고 이것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 관점도 여러분들이 네. 잘 또 이해를 하셔가지고 또 이걸 이제 당장 팔아라 그런 얘기는 네. 아니고요. 사실 이걸 알고 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렇게 현명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가 있는데 네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5천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네. 이제 이 질문의 답을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네. 아무래도 구독자분들 중에는 주식에 대한 경력이 높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주식의 경력이 높지 않은 분들이 그걸 배우기 위해서 유튜브 시장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고수분들도 보시긴 하겠죠. 참고를 하기 네. 위해서. 네. 근데 결국은 5천만 원이 중요하냐, 500만 원이 중요하냐, 5억이 중요하냐 보다는 당신이 주식을 한 경력이 어떻게 되고 당신의 성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서 퀀트 투자 같은 걸로 성공을 하신 분들도 있고, 혹은 더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주식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 몰빵에서 성공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 맞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거는 몰빵 빼고는 솔직히 뭐가 있어요? 몰빵이랑 레버리지 엄청 써가지고 그렇게 그쵸. 하는 거죠, 사실. 예. 네. 그게 성공하면은 성공한 투자자가 돼서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종목이나 몇 개 안 되는 섹터에다가 이걸 다 투자해서 하락기를 견딜 수 있고 당신이 멘탈이 강력하다라고 한다면 이 5천만 원은 그냥 성장이 높을 수 있는 기업에다가 그냥 사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하락을 내가 견딜 수가 없고 투자 철학이나 심리가 받쳐지지 않는 사람한테 그거를 성공하는 방법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거는 맞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달러하고 엔화를 좀 사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걸 종목으로만 다 세팅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시장에서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어려울 때는 살아남는 게 1번이 돼야 되지 어려운 시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더 너무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뭔가를 하려고 해서 안 되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건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돈을 지키는 게 1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예를 들어서 내 돈을 지켜야 되는 시장과 지키는 것보다는 레버리지를 당겨야 될 시장이 나눠져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내 돈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될 때가 맞아요. 근데 지금은 공격적으로 갈 때가 아니라 내 돈을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식 종목으로 세팅을 하기보다는 일단 안정적으로 달러하고 엔화를 사라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이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게 특히나 엔화 가치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그러니까 높은이라고 표현하면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싼 상태잖아요. 최근에 엄청 빠졌어요, 네. 진짜. 엄청난 엔저거든요. 네. 그러면 이 엔화라는 준기축통화의 지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향후에 다시 엔고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봐요. 특히나 지금 일본이라는 국가가 현 정부,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은 한미 일, 이 안보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미국 라인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그렇죠. 일본이 준 기축통화이자 현재 엔화라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거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미국이 용인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돈독해질수록 일본 엔화의 가치도 잘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지속적으로 돈만 푸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만 계속적으로 지금 YCC 같은 국채 금리를 일정 수준까지 연동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무제한 영적어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수십 년 만에 엔저가 왔다는 것은 오히려 엔화를 사게 되면은 나중에 엔화에 대한 고평가가 됐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수익을 좀 벌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네. 달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이 높다라고 친다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달러 가치가 굉장히 고평가됐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한국 원화 대비 최소 2배에서 3배까지 올랐거든요. 지금 물론 일각에서는 과거의 한국의 원화의 위상과 지금의 원화의 위상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한국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화의 위상보다는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달러 가치가 더 오르는 것은 뭐 말할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1,000만 원 정도,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달러와 엔화를 환전해 놓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3,000만 원 정도에서 1,000만 원 정도만 저는 사실 주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는 안전한 시드로, 그러니까 총알로, 소위 말해서 시장이 정말 무너지고 우리가 다음 사이클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뭔가 할 수 있는 시드가 있어야지 뭘 하지. 그렇죠. 지금 뭔가를 해보겠다고 주식에 다 넣었다가 다 물린다라고 하면 정작 기회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난 물려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1,000만 원 정도는 경험 동시에 조금 자신의 투자에 대한 철학도 좀 세울 수가 있고 운이 좋다라면 수익을 만들 수도 있고 운이 안 좋다라고 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토대로 나중에 내가 추가적인 CD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했으면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은 현금 정도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안전통화에다가 투자를 해서 1,000만 원에 대한 해치이자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시대를 가지고 있다가 네. 기회가 왔을 때 더 네. 싸게 살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둬라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